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 작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리. 일단 제목이 좋죠? 제목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발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감상을 올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때제때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은 제때 올려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제출할 적에 그때 읽었고 편집하면서 읽었고 또 오늘 수업을 위해서 또 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읽어도 저는 3번 이상은 읽게 되는데 제가 읽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상 써준 거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 이제 제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감상을 또 발제를 이렇게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감상을 다른 분들 올리신 거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이령님이나 또 우리 윤명옥님이나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요거는 뭐 교수님이 뭐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꼭 그렇게만이 아니더라도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혹은 감상을 쓰면서 의문이 드는 것. 아, 요런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이런 거. 문장 표현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질문을 하세요. 그 작품에 한해서. 아니면 소설 일반적인 거 질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적에 참고를 해가지고 그걸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감상 쓰신 것을 위주로 하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 당신의 자리라는 작품이 앞에 세 작품에 견주어서 어느 부분이 나은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서술 묘사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일단 발제 올리신 거 우리 저 엄효진님 발제 늦게 올리셨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발제부터 볼까요? 재밌는 게 우리 저 엄효진님이 저기 저 줄거리를 써주셨는데 이 줄거리를 좀 특이하게 써주셨어요. 여기를 자세히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줄거리를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줄거리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줄거리라고 얘기할 적에 사건의 어떤 시간 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엄효진 님이 쓰신 줄거리는 우리 이 소설 속에 지금 이 우리 저 작품집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내용 순서대로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버지 납골묘에서 사망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끼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 이혼 후에 귀가한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식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주인공의 어떤 느낌 그런 상황 그리고 장례 후에 이제 엄마의 수입과 아버지의 유산 돈 문제 갈등 있는 거 그 다음에 금팔찌 그러니까 저기 요때는 아직 저 이 소설 속에 수연이죠 수연이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에요. 그때 뭐 금팔찌하고 뭐 이렇게 사준 거 그 얘기 뭐 어머니가 저 며느리하고 두 며느리한테만 사줬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딸하고 저 아내하고 이렇게 또 사준 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이제 반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사회복지사 뭐 자격증 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주인공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소설 속에 서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줄거리를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구성이에요, 구성. 바로 이 소설에서 소설 속에 드러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올 게 요게 제일 1번이죠, 요게 1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팔찌 1화, 요때는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 전이잖아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혼 후에 귀가한 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요게 두 번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과 가족관계 속에서 주인공이 무기력한 느낌 요게 3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엄마의 소유과 아버지의 유산 문제, 돈 문제도 요게 4번이 되거나 아니면 요게 4번 돼. 요 정도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납골 땅에 온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하고 함께 납골 땅에 와서 엄마가 수연이한테 야, 너 이혼한 것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너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요것하고 요거 유산 돈 문제 부각되는 거 요것하고가 아마 거의 같은 시기 요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년 후 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4번 했으니까 여기 뭐 요 4, 5 이렇게 하면은 여기 6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그런 얘기했죠. 역순행정이다 그런 역순행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쓸 적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구성인데 구성을 할 적에 지금 이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소설을 우리가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뭐 글자가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구성할 적에 지금 여기 이거는 역순행정이에요. 역 이렇게 씁니다. 역순 아이고 이게 뭐저 이게 세고가 되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역순행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인데 이거 역이에요. 역순행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단편 소설에서는 이 역순행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단편 소설의 구성 방식에서 이 역순행적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방식이니까 참고를 해두세요. 요거 말고도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역순행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현재가 있죠. 이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과거로 가겠죠.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거예요. 다시 현재로 해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또 뭐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취하면은 요것하고가 연결되는 거죠. 요렇게 연결돼서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 부분에 어떤 그 뒤에 나올 이야기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뒤에 나온 요것이 결국에는 이 주제를 담게 되는데 이 주제를 담게 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 회상하는 게 요 부분이. 그래서 역순행을 하게 되면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주제의식을 담을 이 부분에 여기서 이 앞에서 흔히 얘기해서 낚시하면 밑밥을 깔아준다 그러죠. 문학적 장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뒤에 거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나오면 저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요 부분에서는 뭐냐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납골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납골 땅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어머니가 수연이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내려오시면서도 어머니는 어땠냐 하면은 우셨어. 어머니는 그 뒤에 문장 그 보면은 등 뒤에서 엄마의 코 푸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엄마의 코 푸는 소리가 들렸다. 뭐 물론 뭐 비염이 있다거나 뭐 콧물이 흐른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 속의 장면에서는 여기서 요 부분에서 아직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골당에 가서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딸한테는 격려를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우셨던 거야. 우셨으니까 코를 풀어서 딸이 수연이가 앞으로 내려가는데 뒤따라 내려오면서 어머니는 코를 풀고 우리 생리작용이잖아요. 울면은 코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서 요 뒤에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후반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원장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요 로맨스잖아요. 로맨스. 요 로맨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의 어머니하고의 금슬,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한 거, 또 자기 자신의 과거,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문학적 장치를 깔아놓은 거죠.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신의 자리라는 이 작품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서 엄여진 님도 우리 지금 발제를 해주신 분도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뭐 이거 거기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으셨는데 요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8금, 황금, 순금 명칭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엄마의 호칭 격차, 아버지를 하늘 같던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것이 조금 편견 갖고 식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엄효진님은, 이 발제를 올린 엄효진님은 약간 그 페미니즘이라고 그러긴 또 뭐하고 그런 어떤 사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못 느꼈거든요. 나는 왜? 나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데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르고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또 그런 엄효진님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무기력 속에 자기를 가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라는 표현은 우울증을 개인 혼자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여 어딘가 아쉽다 그랬는데 저는 전혀 안 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왜? 스스로 무기력 속에 자기를 가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라고 충고해 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너 스스로의 그 테두리 안에 거기에 가두지 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수연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혼의 슬픔, 그다음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 그런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딸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문단 나누기로 시간이 바뀌었을 때 끊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맞는 말인데 어느 부분이 그랬는지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난하게 읽었는데 엄효진님은 좀 어느 뒤 문단 나누기가 좀 어색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좋았던 점, 여성적 시각으로 자전적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강조해서 좋아. 그렇죠. 여기 어머니 이름 나오잖아요. 배현숙이라고. 그리고 시도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계속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으로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연 많은 가족 사이에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성장하는 모습,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읽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우리 엄효진님은 이 소설 읽고 나서 교훈이 뭐냐? 자식에게 투자하지 말고 노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느끼셨던 거야. 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느꼈을까? 저는 이렇게 안 느꼈어요. 저는 또 다르게 느꼈는데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엄효진님이 써놓으신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 혼자 막 웃었어요. 웃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읽은 것하고 이렇게 다르게 읽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엄효진님이 올려놓은 이 감상 뭐 길지는 않지만 그 감상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엄효진님의 감상이니까. 물론 엄효진님과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비슷하게 느낀 부분도 있지만 엄효진님만의 감상이니까 이걸 뭐 어떤 사람이 써놓은 감상을 이거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구나. 나는 달랑 나누기 자연스럽게 느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어색하게 느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감상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상범님 거 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김상범님은 참 좋게 했어. 감상을 예쁘게 이 글 쓴 사람이 마음 다치지 않게 그런 걸 굉장히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얼굴 맞대고 이렇게 감상을 이제 서로 발표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글로 표현했을 적에는 굉장히 좋게 예쁘게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김상범님 마음이 참 예쁘실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참 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거 김상범님 감상입니다. 김상범 뭐라고 했냐? 수려하고 담담하게 잘 쓴 글이다. 이거 맞아요. 이 당신의 자리라는 작품은 뭐 뒤에 나온 거 제가 미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 당신의 자리라는 이 작품은 앞에 세 작품의 견줄 적에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완성도도 있고. 그래서 수려하고 담담하게 잘 쓴 글이다. 그러면 왜 수려하고 담담하게 잘 쓴 글이라는 느낌을 받게 됐을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장이 되어 있어요.
문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역순행 구성도 얘기했는데 그 구성도 제대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잘 짜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저 김상훈 부님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다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글의 전개와 인물들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대화체도 좋았고 흐름을 잘 살렸다. 이 당신의 자리에 나오는 대화들은 살아 있어요. 대화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마무리에 급급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안 그렇다 이거죠. 뒤에 갈수록 오히려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작가 특유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보편적으로 작가는 자기만의 문체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인기 가수는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팬들에게 신곡을 알 수 있게 하듯이 이 작가의 글은 나중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문체가 좋다는 생각을 했다. 이 문체가 좋다는 게 김상범 님이 말하는 문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지금 우리 감상 읽어보면 다 나오듯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문장이 편안해요. 그 편안한 게 왜 그러냐면 서술할 거는 서술하고 묘사할 거는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술하는 문장과 묘사하는 문장이 막 뒤섞여 있는데 그 뒤섞여 있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문장이 어색한 문장이 별로 없어요. 물론 뒤에 저 우리 이령님은 몇 가지 또 문장을 지적하셨지만 뭐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저 별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요거 그 서술하고 묘사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배워야 될 건데 이거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윤명웅 님이 이렇게 감상을 올려주시는데 이 윤명웅 님이 쓴 감상은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핵심을.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싫은 소리를 윤명웅 님이 먼저 해버리셨어. 여기 볼까요? 예. 이게 단편이잖아요. 단편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단편에서 단자는 이 짧은 단자란 말이에요. 단편. 그런데 이 단편은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래요. 이 인생의 단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 단자가 뭐냐? 이 끊을 단자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을 게 물을 칼로 싹 잘라쓰게 딱 요쪽 면 한쪽 면 그 단면 인생의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 요 단자가 아니라 요 단자입니다. 인생의 단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많아요. 일단 이혼 문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과 그 죽음에 따른 형제들의 어떤 반목. 물론 돈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잃은, 즉 남편을 잃은 아내의 어떤 심리. 그 다음에 그거 3년 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정신 차리고 배현숙이가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그리고 민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민원장과의 어떤 사랑.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결혼으로 이어질 그럴 무렵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반대. 그 반대에 따른 어떤 상견례 자리 있었죠. 거기 엉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둘째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봐 배현숙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둘째 아들 마음 달래주려고 갔다가 수도가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모셨는데 이제 뭐 결국 식물인간 돼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병원비는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적에 사랑을 나누던 민원장의 배려로 민원장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요양병원에서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부모가 쓰러졌을 때 가족들의 자식들의 어떤 반목, 그다음에 갈등 이런 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노년의 사랑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사건들을 제목, 당신의 자리로 딱 묶여지느냐? 안 묶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이 아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다 빼야 돼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일단 제목 볼까요? 당신의 자리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자리 이랬을 적에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당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수연이가 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자리라고 안 하고 아니면 자기 자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언어 생활 속에서 말하는 자기라는 말에 제일 높인 말이 당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얘기하잖아요. 아, 당신께서 말씀하셨다. 아, 당신께서 그러셨잖아. 뭐 이렇게 극존칭으로 높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자리에서 이 당신은 수연의 입장에서 즉 수연이라고 하는 딸의 입장에서 당신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현숙 씨하고 저기 사랑나는 사람이 누구야? 민원장이잖아요. 그 민원장의 입장에서 당신의 자리는 누가 어디다? 전 남편 죽고 없는 그 남편의 옆자리에 당신은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옆에 있는 자리, 그죠?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이 당신이라는 말이. 그렇다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물론 두 개를 다 택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은 요것을 곁들여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 지금 아까 저 그 첫 장에서 우리 저 몇 페이지가 39쪽에서 보면은 첫 장면에서 저기 납골당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수연이 뒤따라 내려오면서 어머니가 콧물을 흘려요. 코를 풀어요. 슬퍼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서 남편이 죽고 슬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남편하고 금술도 좋았던 거야. 그러면서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눈뜨게 된 거죠. 여기서 새로운 사랑에 눈뜨게 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요 자리에서 배현숙이라고 하는 여자로 이제 독립된 어떤 개체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서게 되면서 민원장하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눈이 맞은 거죠. 서로 이제 감정을 교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적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민원장이 느끼는 거는 이 배현숙이라고 하는 여인을 극진하게 사랑을 하면서도 배현숙의 마음 한 부분에는 그 가슴 한켠에는 아직도 남편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민원장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꽃자리에 이렇게 편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꽃자리보다는 오히려 아 이제 당신은 당신의 자리 즉 남편의 옆자리에 눕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요게 강조가 되면서 이 당신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이 더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 윤명우 님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이게 확 벌려놔가지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글은 단편인데 이야기 갈래가 많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죠. 부모님과 있었던 팔찌에 대한 회상은 없애버리고 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형제도 넷은 너무 많으니 존재감 없는 언니는 빼고 삼남매로 해도 무방하고 뭐 기왕이 뭐 남매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엄마와 원장님의 관계도 너무 수뇌보 같은 이야기라서 현실성이 미약하다. 현실성이 미약하다고 느끼셨죠? 윤명우님은 그렇게 느끼셨는데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꼈어요. 여기 이게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요거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고 고향 사람이라거나 어떤 과거 인연이 있던 사이라야 수긍이 갈 것 같다고 윤명우님이 느끼셨는데 윤명우님이 저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많이 보신 것 같아. 오히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왜?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남편이 죽고 나서 또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뭐 학교 선배더라. 뭐 아니면 예전에 저 자기 자신을 짝사랑했던 남자더라. 그러면 그거 막장 드라마 돼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할 적에 마침
친구가 진숙이가 야 우리 건물 위층에 요양병원인데 그 원장님 거기 저 사무 보는 사람 필요하다는데 너 와서 일할래? 그래서 가서 일을 하다 보가 민원장하고 마음이 맞은 거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지금 현재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작은 오빠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도 좀 더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으면 더 흥미가 생길 것 같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전을 노리는 부분도 있으면 금상첨화하지만 너무 주문이 많아 작가가 소화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칫하면 수필처럼 읽힐 수 있으니 곳곳에 복선과 암시를 좀 더 깔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당신의 자리를 쓴 이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 감상 쓴 거 보면은 수필처럼 읽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자연스럽다. 표현이 참 매끄럽다. 이렇게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느끼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온 문장들이 수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해서 임팩트가 없어져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인공의 삶의 활력을 잃고 방황하는데 반해 엄마는 새 출발을 하려고 해서 자식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는 배현숙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 어쩌면은 그게 사실은 죽은 남편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자꾸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과 요거 000이라고 하는데 이거 배현숙이죠. 배현숙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인생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죠? 아까 저기 어느 분도 그랬나? 저기 저 이름 나오니까 좋다고. 여자 이름 나오니까.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이거는 같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들이 장성의 일가를 이룬 후에도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살면 안 될까? 왜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같지도 않고 이거 지금 윤명우님 감상문인데 윤명우님 감상문을 읽다가 요 부분에 와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인가요? 네, 제클린.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제클린 케네디가 저기 어딘가 그리스인가요? 그리스의 선박왕인가 거기 저 세계적인 재벌이죠. 그 부호인 선박왕이라고 일컫는 오나시스한테 가가지고 재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클린 케네디가 제클린 오나시스로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그때 이거 60년대 말인데 그 60년대 말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에서는 야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저기 그렇게 저 시집을 또 가느냐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60년대 당시에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대통령 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죽었으면은 자기 개인의 삶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오나시스한테 시집 갈 수 있는 거죠. 뭐. 또 하나 여기서 우리들하고 문화가 다른 게 그렇게 오나시스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면 제클린이 죽으면은 오나시스 옆에 묻혀야 돼요. 근데 아니죠. 다시 케네디 옆에 와서 묻혔어요. 지금 어디 무슨 국민묘지? 예, 거기 가면은 케네디 대통령 묘 옆에 오나시스 저 제클린의 묘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죽으면은 옆에다 이렇게 나란히 묻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 합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들이 장성의 일가를 이룬 후에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살면 안 될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다룬 소설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노년의 삶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카메라 감독이 끊으라고 그러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